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기상청이 봄꽃 개화 시기를 발표했는데요. 봄을 대표하는 꽃인 개나리와 진달래가 모두 이번 주에 개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개화에서 만개까지는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4월 초까지는 봄꽃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군요. 지난주에 꽃샘추위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느새 계절이 바뀌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자, 매일 똑같은 일상에 지루해하고 있었다면 오늘 꽃놀이 여행 계획을 세워보는 건 어떠세요? 꼭 멀리 가지 않더라도 가까운 공원, 산으로 가볍게 떠나보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3월 17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3월 17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코너는 시각장애인들이 요리와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 요리에 대한 작은 팁들을 알려드리는 코너, 우리들도 요리왕 시간입니다. 우리들도 요리왕 선명지 씨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봄인데 움직이기 참 편해요. 네, 날씨 너무 좋아요. 뭐하고 놀았습니까? 저 이제 강아지들 데리고 양쪽에 끼고 산책하고 여기저기 집 근처에 괜히 여기 이 가게 저 가게 막 다 들려보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자, 아이고 참 봄은 따뜻한데 저의 생활은 굉장히 스펙타클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아, 정말요? 네,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자, 우리들도 요리왕 오늘도 말이죠. 이 사연이 좀 도착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네. 보내주신 사연 듣고 명지 씨와 함께 요리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명지 씨, 우리 청취자 사연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영양에서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저는 요리에 흥미가 없는 편입니다. 주로 끼니는 인스턴트로 해결하는 편이고요. 요리를 한다 해도 김치찌개를 간단히 끓여 먹는 정도입니다. 늘 같은 찌개를 먹고 인스턴트 음식을 먹는 것이 이제는 지겹습니다. 밑반찬을 만들어 먹고 싶어서 몇 번 만들어 보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지금은 포장된 것을 사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 먹는 반찬들은 너무 짜고 자극적인 맛입니다. 그리고 비싸기도 하고요. 저처럼 요리를 잘 못하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쉬운 밑반찬 만드는 법 알려주세요. 네, 밑반찬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밑반찬이 요새는 이 반찬 가게가 시장에 좀 다 있어서, 그리고 마트에도 반찬을 팔지 않나요? 네, 굉장히 종류도 다양하고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렇게 많이 나오면 제가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잘 나오더라고요. 그렇긴 하지만 아까도 여기 사연에도 언급이 됐듯 너무 자극적이거나 좀 너무 네. 이 조미료, 인공 조미료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좀 네. 맛이 좀 칼칼하지 못하고 아니면은 감칠맛이 나지 못하고 그냥 좀 인공적인 맛이 난다. 그래서 좀 밑반찬을 만들어 먹고 싶다 이런 사연 네. 같아요.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밑반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밑반찬의 종류도 뭐 한 수천여 가지가 될지도 모르니까 먼저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밑반찬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사연에서 네. 어떤 밑반찬을 만들어 볼까요? 저는 네, 말씀하세요. 네. 진미채 볶음이랑 견과류 볶음을 준비했어요. 진미채 볶음, 견과류 네. 볶음. 사실은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고 또 초보 요리 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좀 분리나 그런 사용에 어려움이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또 실패 위험이 좀 적은 아, 나름 그런 반찬을 생각해봤어요. 안정적인 네. 요리를 할 수 있다. 진미채밥 같은 그런 요리는 열이 굳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오래 보관할 수 있고 밑반찬이 좋은 점이 그런 거잖아요. 오래 보관할 수 있고 언제든 먹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쉽게 할 수 있고 어디서나 이렇게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집에 있는 양념들로 만들 수 있어서 아마 다양하게 생활에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자, 그 영양가 높은 견과류 볶음과 진미채 볶음 해주신다는 얘기죠? 네. 자, 그럼 먼저 진미채, 오징어채 반찬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재료부터 네. 알려주시죠. 먼저 집에 있는 가진 양념을 준비해 주시고요. 진미채는 이제 마트에서 비닐 포장이 된 걸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시각장애인들이 장 보는 방법을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 특히 이제 진미채 같은 경우는 포장 단위가 조금 달라요. 마트마다 혹은 회사마다 그리고 수입하는 나라마다 혹은 국산이어도 포장 단위가 조금 있는데. 항상 이렇게 아무래도 가공식품이다 보니 진미채라는 게 사실은 오징어가 이렇게 잘게 찢어진 거를 건조한 곳에서 말려서 나온 식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업체에서 비닐 포장해서 내보내는데 그렇다 보니 그 포장하는 그 포장지에 그램이 다 적혀 있어요. 진미채가 몇 그램 들어있는지. 그러면은 항상 이제 요리를 하시는 시각장애인 분들께서 요리를 하실 때 그 같은 레시피를 아마 이렇게 하게 되실 거예요. 내가 이만큼의 양을 하면은 양념은 얼만큼, 간장은 얼만큼, 뭐 그런 양을 대충 이제 짐작을 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진미채를 구입하실 때 용량을 꼭 확인하시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먹을 만큼은 살아 이거죠. 네, 그것도 그렇고 한 번 그 양념할 때 그 한 봉지를 다 쓰게 되더라도 그 양이 몇 그램인지 우리가 알고 쓸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네, 일단 샀습니다. 네, 진미채와 그다음에 진미채를 촉촉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마요네즈예요. 마요네즈. 네, 마요네즈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진 양념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뭐 집에 있는 파, 쪽파, 양념하신 쪽파를 많이 쓰니까요. 그다음에 뭐 고춧가루, 설탕, 뭐 물엿, 참기름, 간장 등등을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다음에 뭐 다진 마늘 특히 다진 마늘이 또 맛을 내주고요. 그런 것들을 먼저 쫙 세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세팅이 음식 세팅, 그러니까 레시피를 알려드린 거예요, 이제 재료를. 네. 그럼 이제 한번 순서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진미채 무침. 네. 어떻게 만드나요? 네, 진미채는요. 일단 이렇게 길어요. 길어요. 한 가닥이 길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포장되어 있는데 아마 그대로 하시면 진미채를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한 젓갈 먹으면 우수수 다 딸려오죠. 한 입에 엄청 많이 들어가게 돼요. 엄청 짜요. 그쵸. 많이 짜죠. 사실은 진미채 자체가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간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 자체가 그냥 짜요. 먹어도 그 자체가. 짠데 가진 양념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정말 또 밑반찬이다 보니까 짤 수밖에 없어요. 보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진미채를 좀 한 입에 알맞다 싶을 정도로 가위로 한 5cm, 4cm에서 5cm 크기로 가위로 잘라줍니다. 네. 그래서 자른 진미채를 이제 미리 먼저 마요네즈에 버무려요. 버무리고. 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진미채를 조금 촉촉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또 양념이 조금 잘 배이게 하기 위해서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면 왜 따뜻할수록 양념이 더 잘 배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손이 따뜻한 사람이 왜 이렇게 양념을 손맛 잘 묻혀지는 게 손맛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진미채가 자체가 약간 딱딱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도움이 되고 마른 팬 위에 올려서 살짝 달궜다가 손으로 조물조물 했다가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손맛을 부려라. 네, 맞습니다.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또요.
네, 그래서 마요네즈에 일단 분량으로 넣고 음. 버무리신 다음에요. 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집에 가지고 계시는 가든 양념을 넣습니다. 이야. 네. 그리고 또 이제 위생장갑을 끼시고 또 조금조금 버무리는 거죠. 네. 또 여기서 조금 어떤 데코레이션이라고 할까요? 다진 마늘을 쓰시는 것도 좋은데 다진 마늘. 저는 마늘을 편으로 그냥 이렇게 슬라이스 했어요. 네. 그랬더니 진미채 사이에서 마늘 이렇게 편이 조각이 보이면서 너무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단지 진미채 볶음이라는 그냥 밑반찬일 뿐인데도 네네. 그 색깔이 굉장히 잘 어우러지고 마늘 보이는 게 그냥 이렇게 다져서 잘 안 보이는 마늘보다도 더 예쁘다고 제 주위의 지인분들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요. 마늘을 데코레이션으로 넣는다. 네, 그렇게 활용해 보시는 게 또 저의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 또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양념이 하나 있다면 저는 제 생각이지만 식초를 썼어요. 식초를. 마요네즈도 있지만 식초가 산성이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나 이 딱딱한 진미채에 약간의 액체, 산성의 액체가 들어가면서 조금 더 유연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참기름이야 항상 우리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넣잖아요. 몇 방울 넣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밑반찬 종류에 빠지지 않는 간장, 고춧가루, 물엿 다 넣습니다. 그렇죠. 다 한 숟갈씩 정도 다 넣고 넣으시고요. 또 버무려요. 네, 버무립니다. 또 버무려요. 모든 양념을 넣고 다 버무려요. 네. 그런데 이 물엿이라는 게요. 이렇게 감칠맛이 나고 달짝지근하고 음식에 윤기를 돌게 해요. 네. 그래서 몸에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넣으시기도 하지만 네. 윤기를 위해서 보는 사람을 위해서 또 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이 물엿의 한 특징이 음식을 다 붓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게 네, 이제 문제 아닙니까? 굳게 만드는 거. 그러면 또 기껏 이렇게 5cm로 예쁘게 잘라놨는데 네. 한 젓갈 들면 우수수 다 딸려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진미채를 한 통에 가득 만들어 놓잖아요, 밑반찬을. 네네. 그리고 한 알분씩 이렇게 접시에 덜어서 먹을 때 이렇게 한 번 먹을 때도 그 가닥가닥 약간 이렇게 젓가락으로 휘저고 이렇게 소복하게 조금 이렇게 분리해 놓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젓갈로 이렇게 집었을 때도 좀 떨어져 있으니까 네. 물엿 때문에 붙어있던 것들을 제가 다시 떨어뜨렸으니까 많이 딸려오지는 않겠죠. 짜게 먹는 것도 방지하고 예쁘게 먹을 수 있고요.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또 이게 오래 두다 보면 또 굳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네. 그땐 또 방법이 있습니까? 특별히 그런 건 없고요. 먹을 때마다 살짝, 정말 살짝 데펴진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반찬 특성상 밑반찬을 오래 보관하기 때문에 밀폐를 잘 해주셔야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꼭 먹을 만큼 덜어 드시는 거. 덜어두는 게 좋겠군요. 네. 사람이 이렇게 계속 침이 닿는 숟가락과 젓가락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상하게 되거든요. 그럼요. 네, 음식이 삭게 되기 때문에 덜어서 그리고 또 한꺼번에 데웠다가 또 다시 냉장고에 들어갔다 하면 온도 변화 때문에 또 상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음식이 변질되지 않도록 항상 덜어 드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요. 네. 자, 이제 불이 없는 밑반찬으로 진미채 무침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맛있게 드시기 바라겠고요. 네. 자, 그러면 불이 있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영양가 높은 밑반찬 견과류 볶음. 이 견과류 볶음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고 이러는데 멸치하고도 같이 볶는 경우도 있고요. 견과류 볶음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먼저 여러 가지 견과류를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네. 제가 특별히 또 이 견과류 볶음을 선택한 이유가 사실 시각장애인 분들께서는 생선 요리를 많이 꺼려하세요. 그렇죠. 네, 비리기도 왜냐하면 하고. 그 가시를 발라야 되는 게 굉장히 번거롭고, 네, 그 가시 때문에 안 먹다 보니까 또 계속 일부러 또 먹게 되지는 않는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네, 누가 발라주더라도 그렇죠. 생선을 굳이 찾지는 않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생선 가스도 안 먹어요, 저는. 가시를 바르지 않는 생선 가스도 안 먹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 맛에 또 안 먹다 보면 익숙해지지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생선에 사실 많이 들어있는 게 오메가3. 오메가3. 네.
네, 그거를 이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게 견과류 볶음이에요. 네. 얘가 뭐 아이들 키 크는데도 굉장히 좋아서 또 기업장인 그 분들 중에서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께 굉장히 추천을 하고요. 네. 그래서 견과류 종류에는 뭐 여러 가지는 있지만 드시고 싶으신 거 호두, 땅콩, 아몬드, 캐슈넛, 뭐 해바라기 씨, 호박 씨. 네, 저는 이렇게 이용하는 편입니다. 네. 아니, 멸치를 넣어서 먹기도 하는데요. 멸치를 넣으면 저는 기본적으로 약간 짭짤해지고 약간 또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평상시에. 네네. 네. 그래서 네, 저는 그냥 볶는 편이에요. 사실 그런 멸치를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한데 네. 멸치를 넣지 않았을 때 그 호두를 혹은 뭐 견과류를 이렇게 볶을 때 말이죠. 원래 이게 가공돼서 나오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땅콩들은 볶아서 나오는 것들. 근데 굳이 이제 불로 볶을 수 있을까? 불로 볶아도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사실은 이 견과류라는 유통 과정에서 냉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상하지 않도록 건어물은 냉동이 많이 되는데요. 네네. 그리고 나중에 냉장 보관이 되거나 또 저희가 집에서 보관할 때도 실온보다는 냉동이나 냉장 보관을 하게 되죠. 네. 그렇다 보면은 이 견과류 자체는 굉장히 마른 식품인데 습기가 차게 돼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냉장고 냄새가 배인다고 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약간 특유의 비린내가 나기도 하고 해서 어떤 토속적인 그런 냄새가 나기도 하고 이게 잡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네. 일단 견과류 볶음을 할 때 저는 가장 첫 순서로 마른 팬에 기름을 두르지 않고 약불에서 오래오래 볶습니다. 중약불에서. 그런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뭐 냉동 네.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습기나 이런 걸 제거하기 위해. 네. 네, 습기를 날려주고 좋지 않은 냄새도 날려주고 또 견과류가 이렇게 잘 볶아진 것도 있지만 그렇게 안 볶아진 것도 있고 생으로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고르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또 오래오래 볶을수록 또 고소합니다. 아, 그렇군요. 호두 같은 경우는 또 잘 볶지 않으면 입에서 쓴맛이 날 정도로 네네, 그렇죠, 떨죠. 네. 네. 그러면 인상이 확 찌푸러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호두는 이제 잘 볶아서 나오는 경우가 없으니까. 네, 맞아요. 호두 이제 볶을 수 있는데 땅콩 이런 것들은 원래 이제 볶아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볶는 게 좋은가 저는 그런 의문이 들어가지고. 그런 질문은 또 답을 드릴게요. 네. 땅콩을 볶아서 나오는 걸 사는 게 좋지 않은 이유가요. 네. 또 이렇게 껍질을 벗기기가 번거롭지만 네네. 땅콩을 볶을 때 또 안주로 사실은 땅콩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네네. 이렇게 여러분들 술 안주로 이렇게 많이 드시는데 그렇죠. 그 안주다 보니까 볶은 땅콩이 이렇게 소금으로 조미를 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요. 네네네. 네네. 그래서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좀 까지 않은 땅콩을 이렇게 속껍질만이라도 좀 있는 걸 구입하셔서 이용하시거나 그게 정말 귀찮다. 그러면 껍질을 까지 않아도 되는 뭐 아몬드나 캐슈넛도 있으니까. 그것도 볶지 않아도 먹을 수 되고요. 볶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땅콩이군요. 그게. 아몬드도. 네, 다른 견과류죠. 네, 그렇죠. 그래서 땅콩을 굳이 그냥 같이 하지 않으셔도 돼요. 호두만 해도 된다. 네, 그리고 멸치를 넣으셔도 과정은 같습니다. 멸치를 넣어도 과정은 같다. 네, 다 볶아주고 그때 이제 멸치도 육순할 때 가르쳐 드렸지만 어떤 멸치든 다 마른 팬에 먼저 볶아야 습기와 잡냄새가 없어지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멸치를 혹시 이렇게 견과류에 첨가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지금 들으시는 이 레시피와는 크게 다르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같이 하시면 돼요. 네, 그래요. 견과류도 이제 볶지 않은 거를 볶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제 강조드리는 것은 볶은 이 견과류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볶지 않은 견과류를 볶으시는 것도 좋다라는 건데. 볶아도 또 한 번 더 볶아도 괜찮습니다. 볶은 걸 한 번 볶아도 괜찮다라는 말씀까지. 왜냐하면 색깔이 이제 원래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과 비슷해지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양념이 또 어차피 양념을 하려면 팬에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같이 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요. 자, 이 견과류 볶음을 이제 또 보관하는 방법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밑반찬이니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관하느냐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언급해 주신다면?
밑반찬을 또 많이 드실 때 많이 하시지만 또 저는 견과류 볶음을 굉장히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빨리빨리 소비하게 되는 편이에요. 아, 아이들도 굉장히 네네. 좋아하고 저희 집에 오시는 손님들도 좋아하셔서 저는 많이 하지만 이 많이 한 견과류를 작은 반찬통에, 큰 반찬통에 한 번에 이렇게 넣어놓지 않고 작은 반찬통에 여러 개로 나눠서 넣어서 냉장 보관을 합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이 견과류의 양념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단 말이죠. 네. 양념 맛있게 먹어야 되니까. 네. 견과류는 볶을 수는 없으니까. 네. 어떻게 양념을 또 만드는데? 양념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진무채볶음이나 밑반찬 양념은 사실 비슷해요. 들어가는 거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설탕 들어가고요, 간장 들어가고요, 물엿도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대신에 식초는 들어가지 않아요. 식초는 안 넣겠죠? 네. 물기는 최대한 없어지는 게 그렇죠. 좋기 때문에 네네네. 통깨가 들어가서 같이 고소한 맛을 내주시면 좋고요. 또 참기름보다는 저는 견과류 볶음에는 들기름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네. 왜 그런가요? 들기름. 맛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맛이 잘 어울리는구나. 또 여러 가지 또 가지고 계시는 양념을 넣으시면 되는데 조금 액체를 많이 하시는 거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또 다음 순서를 대충 말씀을 드리자면 그 견과류를 볶다가 가진 양념을 이제 한쪽에서 작은 볼에 다 섞어요. 네. 갖고 계신 양념, 간장, 물엿, 설탕, 깨, 들기름 등등을 다 섞는데 문제는 그 간장이 아무래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죠. 그렇죠. 견과류가 짭짤해야 되니까. 약간. 그런데 이 간장이라는 양념이 불에서 금방 타버리고 금방 쫄아버려요. 아하. 네. 그래서 이 견과류 볶음의 핵심 포인트는 약한 불에서 견과류를 오래오래 볶다가 양념을 이제 잘 저어놓은 양념을 붓고 센 불에서 잠깐 볶습니다. 그렇군요. 센 불에서 빠르게 아주 강한 불에서 빠르게 볶아요. 그러면 양념이 쫄면서 이렇게 견과류에 다 이렇게 배이겠죠. 센 불이니까 더 잘 배이고 하지만 금방 끕니다. 왜냐하면 간장이 정말 금방 졸여버리고요. 그렇죠. 저는 대략적으로 시간을 말씀드리자면 물론 하시는 견과류 양에 따라 다르지만 한 20초? 네. 간장을 넣고는 20초만 볶아라 이거죠? 네, 양념을 넣고는 한 15초? 네, 길지 않아요. 네, 정말 그 시간 동안 볶으시고 불을 skup니다. 그리고 잔열로 견과류를 골고루 이렇게 저어주면서 잔열로 볶는 거죠. 그럼 또 그 잔열에 간장이 이렇게 돌면서 양념이 견과류에 골고루 배이게 되고요. 아까 제가 놓치고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견과류를 마른 팬에 볶을 때 큰 견과류, 호두, 아몬드, 땅콩, 캐즐넛 같이 약간 크기가 있는 것들은 오래 볶아야 사실 속까지 잘 골고루 열이 가잖아요.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해바라기씨나 호박씨는 금방 또 익어버려요. 그렇죠. 금방 또 아주 진 갈색으로 변한다든지.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는 큰 견과류들을 먼저 넣어서 호두 먼저 넣고 볶으시다가 그 다음에 아몬드, 캐시넛, 땅콩 등을 넣고 볶으시다가 네, 마지막에 해바라기씨, 호박씨를 넣고 볶으시다가 센 불로 올려서 양념을 붓고 한 15초 얼른 아주 빠르게 저어서 양념을 골고루 섞게 하신 다음에 불을 끄시고 잔열로 또 열심히 저어서 네, 견과류 양념을 골고루 배이게 해서 마무리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보통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순서, 카레라이스나 이런 거 할 때 딱딱한 거 먼저 넣고 볶다가 이제 물은 맞습니다. 채소를 넣고 볶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그 된장국 어제 된장찌개 지난주에 배워봤을 때도 두부가 제일 무르니까 두부를 제일 나중에 넣고 맞아요. 제일 안 익는 감자 그다음에 호박을 이제 처음에 넣고 뭐 이렇게 끓이는 거죠, 그죠? 너무 잘 기억해주시네요. 나머지 부분들은 팟캐스트로 여러분 다운로드 하죠. 맞습니다. 어떤 요리를 배우는지 팟캐스트 다운로드 여러분 받아주셔야 저희가 이 방송을 오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요. 자 오늘 밑반찬 마른 반찬을 좀 만들어봤어요. 마른 반찬을 또 볶을 때 또 무칠 때 팁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팁이 좀 중요할까요? 또 뭐 보관 방법 아니면 말 못하신 거 이런 거 좋습니다. 제 요리는 시각장애인 여러분들이 들으시잖아요. 네. 제가 항상 가이드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드셔보시고 드셔보시고 조절하시는 거. 그리고 자기 입맛에 맞게 아니면은 식구들의 입맛에 맞게 여러분들께서 조정하시고 응용하시는 거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이 레시피도 하다간 자식이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으므로 자신의 입맛에 맞게 조금 뭐 소금을 더 넣는다든가 간장을 약간 더 넣는다든가 뭐 이럴 수 있고 또 난 매운 진미채 무침 먹고 싶다. 그러면 고춧가루를 더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단 거 싫으시면 설탕에다 물엿을 좀 빼시면 되죠. 네. 저염식 좋아하시면은 간장을 줄이시고 그렇지 간장을 줄이던가 진미채를 좀 덜 드시든가. 밑반찬을 피해야겠죠. 네, 진미채 너무 짜요. 인간적으로 너무 짜서 진짜로 어떻게 이걸 간을 맞춰야 될까 정말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어떤 요리를 좀 해볼까요? 다음 주는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기대를 갖기 위해서. 기대감을 갖기 위해서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 말씀해 주신다는. 맞아요. 왜냐면 또 청취자 사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간과하고 있어요. 왜냐면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다음 주에 뭐 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청취자 사연을 받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맞아요.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청취자 사연을 받고 다음 주 건 다음 주에 제가 사연과 함께 알려드리는. 그리고 나물 요즘에 많이 나오거든요. 네.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힌트가 될 수도 있겠군요. 제품이 굉장히 신선하고 지금밖에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나물을 많이 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뭔가 힌트를 주신 것 같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다음 주 내용은 다음 주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들도 요리왕 선명지 씨였습니다. 오늘은 손쉽게 만드는 밑반찬 2가지 진미채와 견과류 볶음 만들어봤습니다. 배우고 싶은 요리가 있거나 요리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십시오. www.facebook.com/kbrcktv나 저한테 개인 메시지를 주셔도 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요일이군요. 네,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두 번째 코너는 생활건강정보 톡톡 시간입니다. 화제가 되는 생활정보 혹은 건강에 관한 정보들 중에서 필요한 내용을 간추려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궁금한 정보가 있거나 알고 싶은 상식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참여해 주십시오. www.facebook.com/kbrcktv로 메시지를 주시거나 진행자인 저 권순철에게 개인 메시지 보내십시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 오늘은 봄과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 알레르기성 비염에 관한 정보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내놓은 정보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알레르기성 비염의 환자 수가 15%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황사가 심한 3월과 4월에는 환자 수가 특히 많아진다고 합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봄철 꽃가루와 황사가 코를 자극해 생기는 염증 질환입니다. 정상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알레르기 환자에게는 숨 쉬는 것조차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심각한 질환이죠.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시기에 알레르기성 비염을 특히 주의해야 할까요? 과거에는 꽃가루가 주 원인이었지만 최근에는 봄철 황사가 심해지면서 대기 중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기온차가 큰 것도 알레르기성 비염의 원인입니다. 꽃가루, 황사, 큰 기온차 모두 이 시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3월과 4월에는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알레르기성 비염의 증상을 알아볼까요?
대표적인 증상은 콧물과 코막힘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서 가볍게 생각하다가 병을 키우게 된다고 합니다. 콧물, 코막힘 등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알레르기성 비염을 의심하고 꼭 진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약물요법이나 면역요법 등으로 증상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통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을 찾아내고 접촉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밤낮에 기온차도 크고 황사도 몰려오는 환절기입니다. 건강관리, 특히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인터넷 라디오 내 손을 잡아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 KTV 홈페이지 ktv.go.kr/radio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해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 손을 잡아야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facebook.com/kbrcktV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인 저 권순철에게 개인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분께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손을 잡아요는 정말 다양한 코너가 많습니다. 코너를 요일별로 소개를 해드리고 다음 코너로 진행을 해보죠. 자, 월요일은 장애계 뉴스 브리핑 복지TV의 박정윤 기자와 함께하고요. 그리고 신비한 IT 세상 엑스비전 테크놀로지의 김정호 이사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스포츠 하이라이트 영상 해설해드리는 주간 스포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요일은 아까도 들려드렸죠. 우리들도 요리왕 선명지주와 함께 시각장애인들과 쉽게 만들 수 있는 요리 팁들도 알아보고 요리 방법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건강 정보 톡톡 이어집니다. 그리고 영상 해설로는 포토 에세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KTV의 프로그램이죠. 자, 그리고 수요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요일은 우리들로도 길라잡이 코너가 있습니다. 각 시각장애인 기관이나 단체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해설 코너로는 영화가 산책이 이민경 씨의 영상 해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다방도 열려 있습니다. 자, 목요일에는 역시 영상 해설 코너로는 그림도 보고 사려가 준비되어 있고요. 수다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KTV 포피 채널에서 만날 수 있는 천상의 소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금요일은 포피 초대석 이창훈 앵커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포피 초대석도 많은 기대 바랍니다. 자, 다음은 시각장애인들이 보고 싶은 다양한 영상문화 콘텐츠들을 해설해드리는 영상 해설 시간입니다. KTV 포피 채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일 각각 다른 주제로 영상 해설을 방송하고 있어요. 화요일은 홍옥희 영상 해설사의 포토 에세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시죠. 청명한 하늘 위로 갈매기떼가 소란스레 인사를 건넵니다. 그리고 청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 푸른 바다. 유채꽃 만발한 봄의 길목은 진노랑의 비장함을 품고 있습니다. 자연의 빛깔로 제주의 봄은 한 폭의 수채화입니다. 숲속에 난 계단을 오르는 사람들, 하늘 높이 곱게 솟은 나무들, 흑빛 용암 대지에 무수한 세월이 덮이고 강인한 생명력이 빚어낸 신비의 땅. 비밀의 숲, 제주의 아름다움을 찾아서. 찬란한 자연의 빛깔과 향기로운 삶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제주의 숨겨진 보물을 찾아 떠나봅니다.
용암이 빚어낸 보물섬, 비밀을 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방으로 팔 벌린 한라산을 따라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풍경.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봄이 느껴집니다. 내레이션의 정지영입니다. 한라산 정상, 백록담에서 시작해 남쪽 서귀포까지 이어지는 하천의 종점, 효돈천의 끝자락입니다. 바위 틈으로 떨어진 물이 커다란 웅덩이를 만듭니다. 서귀포시 하효동 쇠속각. 그리고 이곳에 제주가 꽁꽁 숨겨놓았던 비경이 펼쳐지는데요. 사람들이 비밀의 호수라 말하는 쇠속각입니다. 투명한 카누를 타고 노를 젓습니다. 에메랄드색 물빛이 안겨주는 강렬한 첫인상. 그 물길을 따라 깎아지른 듯한 암벽과 빽빽하게 들어찬 나무숲의 황홀한 조합. 끝없이 이어질 것 같은 절경의 끝은 어느덧 바다에 닿아 있습니다. 전통 통나무배 선장 오정훈. 지명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이걸 풀이를 하게 되면 쇠속각의 쇠는 지금 여기 효돈 마을을 뜻하고, 소는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아주 깊은 연못, 물 웅덩이 이런 것을 소라 그러고, 깍은 끝자락, 끝지점, 끄트머리 이런 것을 깍이라 그럽니다. 제주의 어부들이 고기를 잡던 전통 통나무배. 태우란 육지와 가까운 바다에서 고기를 잡거나 낚시질, 해초 채취 등을 할 때 사용했던 통나무배입니다. 태우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쇠속각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는 마을 토박이. 태우 선장을 만나야 진짜 쇠속각의 매력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배에는 흔한 모터조차 달지 않았습니다. 커다란 통나무배에 사람들을 가득 태우고 선장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얼마 걸려요? 네, 30분에서 40분. 이만큼 많이 들어보면은 여기서부터 끝날 때까지, 마무리 지을 때까지는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모든 것은 이제부터 제 마음대로 다 한답니다. 시간이 30분 걸리면 태우 선장의 구수한 입담이 쇠속각을 만나는 즐거움을 더해주는데요. 잔잔하게 흐르는 물살을 가르는 배. 도시의 속도전에 젖어있던 사람들도 줄을 당겨가며 천천히 움직이는 전통배의 느림과 자연의 여유로움에 어느새 빠져듭니다. 쇠속각의 전경을 한없이 바라봅니다. 바위 틈으로 솟구치는 용천수. 이곳에 투명한 물빛을 자아내는 1등 공신입니다. 얼굴바위. 그리고 갖가지 형상을 한 기암절벽들이 병풍처럼 솟아올라 물길을 감싸안고 있는데요. 코끼리바위. 자연이 빚어낸 사자의 형상 보이시나요? 사자바위. 그러네. 사자 얼굴 형상을 한 바위를 보고 한 관광객이 감탄합니다. 배는 어느덧 바다 반대편 물길의 끝으로 향해 갑니다. 민물이 유입되는 효돈천의 바닥. 기이한 모양의 잿빛 조면암질 현모암도 용암이 빚어낸 작품입니다. 이렇게 연장 준비됐습니다. 관광객에게 장갑을 끼게 합니다. 자, 요령은 별거 없어요. 쉬지 말고 계속 열심히 꾸준히 당기는 게 여기. 통나무배에 매단 밧줄을 관광객이 직접 당겨보게 합니다. 당길수록 천천히 전진하는 배. 시작해서요, 제가. 네, 좌회전 하나 배우고 가셔야죠. 자, 좌회전 해보세요. 좌회전이요? 좌회전. 내가 가네. 한 장에. 자, 이래서 무면허는 좌회전, 우회전부터 해가지고 직진 받고. 내가 자, 가네. 좌회전 어떻게 하냐? 여기다 걸고. 네. 좌회전하기 위해 배의 오른쪽 끝으로 가서 줄을 당기게 합니다. 자, 당기세요. 그러네 가지고. 좌회전 잘 돌아갑니다. 바위도 관광객 용한이. 물하고 바닷물하고 만나는 것도 신기하고 밑에서 용천수 쏟아가는 것도 직접 보니까 진짜 여행 온 기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에겐 용왕의 전설이 깃든 신성한 곳으로, 여행자들에겐 신비로운 자연의 선물로, 민물과 바다, 바닷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용천수가 합을 이룬 비밀의 호수. 쇠속각의 물빛은 여전히 수많은 비밀을 품은 모습입니다.
물처럼 하늘처럼 가슴 속 깊이 묻어두고 싶은 미지의 세계. 그 투명한 물빛 속으로 사라진 온갖 번뇌와 욕심. 한라에서 시작된 물길이 바다와 닿는 곳. 옷빛 쇠속각이 수줍게 고개를 듭니다. 물과 불이 빚어낸 화산섬 제주는 수많은 산봉우리를 품은 오름의 왕국으로 불리곤 하죠. 그중에 단연으뜸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기도 한 검은 오름입니다. 제주시 조천읍에 있습니다. 안개에 쌓인 숲. 숲이 우거져 검게 보인다에서 붙여진 이름. 이곳의 자연에서 뿜어나오는 옹골찬 기운에 초입부터 단단히 기선을 제압당합니다. 바위 틈으로 나무 줄기로 끈질기게 솟아오르는 생명력. 나무 기둥을 뱀처럼 타고 오르는 검은 나무줄기. 한겨울에도 언제나 초록을 품에 안고 있다는 신비의 숲엔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검은 오름 속 원시의 숲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곳을 찾는 발길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제주마도요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계 자연유산 해설사 현경숙. 좁아요. 그리고 나무들 건들고 뭐 동식물 채취도 안 되고 그리고 스틱도 안 됩니다. 처음에는 이 데크가 없었어요. 그냥 근데 사람이 뭐 하루에 300명, 400명 이렇게 한정됐지만은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금방 훼손돼 버려요. 그리고 나무가 그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나무 뿌리를 밟아가지고 금방 나무들이 훼손되고 저기 쓰러져 버리고 그래가지고 이런 거 철저히 지켜내자 해가지고 용암 협곡. 검은 오름이 품은 독특한 지형은 이곳의 가치를 한눈에 느끼게 합니다. 분화구에서 흘러내려간 용암이 만들어낸 협곡. 그 옛날엔 바람이 샘솟는 풍혈을 두고 사람들은 용의 입김이 나오는 곳이라며 신비로워했습니다. 이어지는 삼나무 숲에 들어서자 마치 방금 전과는 다른 세상이 시작되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왠지 모를 긴장감마저 감돕니다. 이렇게 숲은 한없이 깊어집니다. 온통 푸른 이끼로 뒤덮인 바위와 그 어디에서도 쉬 볼 수 없었던 독특한 형태의 원시림. 그 음습한 바위 틈으로 형형색색의 생명들이 찬란하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복수초, 노루기 등이 보일 듯 말 듯 피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인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요. 그러니까 뭐랄까 좀 서로 도와준다? 어떤 그런 느낌이랄까요? 이안을 받는다.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저는 지금. 제주시 조천읍 선을 1위. 검은 오름이 품고 있는 마을 선을리는 해발 200m 고지의 중산간 마을입니다. 마을 들녘은 이미 초록빛으로 물든 지 오랜데요. 제주의 드센 바람이 쉼없이 계절을 실어 나르기 때문이겠죠. 오전 내내 검은 오름 탐방 안내를 했던 마을 부녀회장 현경숙 씨네 집. 제주의 봄맛을 보여준다더니 부산스레 멀리 나갈 것도 없습니다. 마당 가득 나물이 지천입니다. 이제 꽃갱이밥이라고 해가지고 분홍색깔 꽃이 피는데 클로버처럼 생겼죠? 네, 그런데 굉장히 새콤새콤 맛있어요. 봄꽃도 빠지지 않는 식재료. 보라색 유채에 겨울에 심은 배추의 연한 꽃대는 제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물입니다. 데쳐서도 먹기도 하고 국 끓여서 먹기도 하고 제주도에서는 이거를 김치를 만들어요. 동지김치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맛있어요. 맛있어요. 생풀을 따서 바로 먹습니다. 텃밭에서 뽑아 올린 재료들이 어느새 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과연 제주의 봄나물로 어떤 밥상이 차려질까요? 동지나물을 넣은 구수한 된장국이 보글보글, 노릇노릇하게 구워낸 방아잎 부침개까지. 더하고 덜함도 없는 이곳 사람들의 평범한 한 끼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마을 사람과 모여 식사를 합니다. 제주 사람들에겐 새삼 요란스레 손을 치켜 세울 맛은 아니라는데요. 늘 먹는 건강한 재료들은 이곳의 자연이 내어주는 최고의 선물이죠. 예, 저희들은 그냥 마을 주민 변영숙. 구역에서 해다가 그냥 항상 뜯어다 먹고 하니까 제주도. 이게 제주도의 맛이죠. 그러니까. 그곳에 오르자 비밀의 정원의 문이 열립니다. 마치 꿈은 아닐까. 용암이 빚어낸 태고적 신비로움. 그리고 그 모진 세월을 이겨낸 수많은 사연들. 숲의 주인들은 부지런히 초록의 생명력을 바람에 씻습니다. 좀처럼 내보이고 싶지 않아 하던 제주의 속살을 보았습니다. 제주시 조천읍 서늘리 서늘곶자왈, 일명 동백동산입니다. 동백꽃이 붉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검은 오름의 발원과 함께 형성된 서늘곶자왈. 이곳의 중심에서 동백동산을 만났습니다. 애잔한 정열을 품은 붉은 꽃망울. 정열로 피워낸 꽃망울은 때를 기다렸다는 듯 무상하게 자신을 비워냅니다. 검은 빛이 나는 나무들로 이른 숲이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하지만 이곳 동백동산의 본 매력은 바로 곶자왈만의 독특한 생태계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화산 활동으로 인한 용암에 있는데요. 흙이 아닌 화산암의 습기를 머금고 돌 위에 피어난 생명들. 곶자왈은 제주만의 독특한 식생과 사람들의 삶을 투영합니다. 기계를 이용해서 숲을 연구합니다. 원시의 생태를 그대로 간직한 제주의 허파. 곶자왈의 학술적 가치는 무궁무진합니다. 제주대 에너지공학과 김덕우 학생. 매우 극소량이 나오고요. 일반 지역 예를 들어 집이나 그런 가정구역보다도 훨씬 적게 나왔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지금 곶자왈 지역이 매우 깨끗한 환경이고 그리고 사람이 정말 살기 좋다는 곳을 뜻하는 겁니다. 적당한 습도와 바위 틈에서 샘솟는 땅속의 온기로 곶자왈은 지금 버섯 천국입니다. 털모기 버섯이 나무에 촘촘히 붙어 자랍니다. 그리고 봄 향기를 뿜어내는 갖가지 꽃나무. 사람 종아리만큼 자라는 백리향은 작고 하얀 꽃을 피워냈습니다. 여기에 지저귀는 새소리까지 더해져 마치 새로운 세상으로 시간여행을 온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동백동산을 자신의 집보다 더 아낀다는 마을 이장님을 만났는데요. 이곳에 꼭 보여줄 게 있다고 하십니다. 바로 멸종위기 중의 하나인 제주 고사리삼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입니다. 동백동산을 자생하는 이유는 숲과 선을 1, 2 이장 박현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보호식물들, 식물들이 자생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동백동산엔 여러 개의 습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곳이 이곳 먼물각입니다. 제주도 기념물 제10호로 2010년에 람사르 습지로 지정됐습니다. 독특한 생태계를 이루면서 지금은 보호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옛날 사람들에겐 말이나 소에게 물을 먹이던 생활의 터전이었죠. 멸종 위기식물 2급인 순채가 물속에서 자랍니다. 살기 어려웠던 사람들의 생계수단이 되기도 했는데요. 1960년대까지 숯을 만드는 일이 흔해 이곳 동백동산 곳곳엔 과거 숯가마를 만들었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 개의 돌을 모아 동그랗게 털을 만든 흔적이 있습니다.
또 곳곳의 천연 동굴은 절체절명의 순간 마을 사람들에게 생존의 수단이기도 했죠. 작은 동굴 입구가 나란히 3개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 당시 기르던 가축과 가을거지 곡식들을 두고 차마 떠날 수 없었던 마을 주민들의 임시 피난처였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베어내면 다시 자라고 흙이 없으면 바위를 움켜쥐고 뿌리를 뻗는 곶자왈의 나무처럼 혹독한 시절 씨앗 뿌려진 그 자리엔 치열했던 제주인들의 삶이 스며 있습니다. 이렇게 그 비좁은 동굴에서 숨어 살았던, 숨어서 지냈던 그 우리 마을 지역 주민들의 그 슬픔이라든지 애환 이런 게 느껴지네요. 다시는 그런 사상과 같은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말아야 했다는 생각이 다시금 되새겨집니다. 물과 불이 빚어낸 화산섬. 척박한 땅에 뿌리를 받고 사는 질긴 생명의 나무들. 그 비밀의 숲에는 거친 자연과 맞서고 세상 풍파를 이겨낸 이곳만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토에세이 대한민국 13회 용암이 빚어낸 보물섬 비밀을 품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영상해설사 홍옥희였습니다. 네, 홍옥희 영상 해설사가 전해드린 포토 에세이 대한민국. 자, 제주도 이야기였군요. 참 잘 들었습니다. 자, 3월 17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 손을 잡아요는요, 모바일의 팟빵 그리고 ktv.co.kr/라디오로 매일 생방송 해드리고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그리고 금요일에는 포피 초대석 오후 1시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순철이었습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